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소설의 주인공, 정말 이 사람이 주인공인지는 잘 몰라요.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든 주인공 넘버 원으로 늘 얘기되는 선장이 등장합니다. 에이헤브, 아합 선장이죠. 아합 선장이 등장하는데 아무튼 주인공의 등장부터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이 소설은 두께만큼이나 참 두툼한 게 참 많습니다.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두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적인 게 이 몇 장 되지 않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28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하려 하거든요. 한 4개의 장밖에 안 되는 데서도 엄청난 뭐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보면 안 되고요. 그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막 이렇게 내가 샅샅이 다 뒤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맛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에이헤브, 그러니까 아합이죠. 아합 선장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두꺼운 책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마침내 주인공이 등장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됐길래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는가라는 생각이 되질 텐데, 아무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소설이 출발되어진다고 할까요? 그전에는 다 이제 군불대기였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쭉 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소개가 선장인데요. 선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요약해 놓은 거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첫 등장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바로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먼 멜빌의 위대한 소설 모비딕의 심장과도 같은 인물, 바로 에이헤브 선장입니다. 오늘은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 거대한 피코드호 전체를 자신의 광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피코드호가 육지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온 지 벌써 여러 날이 흘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선원들 누구도 아직 선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배의 최고 권력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정말 기묘한 상황이죠. 화자인 이스마엘의 이 독백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일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주는 공포가 사실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유령 선장의 패.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에이헤브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거대한 배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선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모든 명령은 항해사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전달돼요. 선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기이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배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게 있었어요. 화자인 이스마엘은 출항하기 전에 일라이자라는 약간 예언자 같은 사람한테서 섬뜩한 경고를 들었거든요. 그 기억이 이 망망대해 위에서 이 유령 같은 선장의 존재와 딱 겹쳐지면서, 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구나,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깊은 불안감으로 바뀌는 거죠. 배 안 공기가 정말 살얼음판 같았을 거예요. 이런 신비롭고 위압적인 분위기, 이게 바로 에이헤브가 얼굴 한 번 안 비추고도 이미 배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한 그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며칠 동안이나 모두를 공포와 궁금증에 떨게 했던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마침내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비딕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정말 숨막히는 장면이에요. 상처로 온몸이 새겨진 남자 에이헤브의 첫 등장입니다. 작가가 그를 묘사한 이 문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청동으로 주조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금속을 가져왔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감정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마치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고정되어 버린 듯한 느낌. 그의 외모 자체가 하나의 선언문인 셈이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굽히지 않는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헤브의 몸은요, 말 그대로 그가 겪어온 고통의 역사책과도 같아요.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를 좀 볼까요? 먼저 한쪽 다리, 진짜 다리가 아니라 거대한 고래의 뼈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 흰 고래, 모비딕에게 당한 끔찍한 상처의 증거죠. 동시에 그 상처를 준 존재의 뼈를 밟고 서겠다는 정말 지독하고 비정상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얀 흉터가 있는데 이게 그냥 흉터가 아니라 벼락을 맞은 흔적이라고 묘사돼요. 와, 정말 신적인 존재에게 대항하다가 벌을 받은 것 같은 초인적인 고난의 증표인 셈이죠. 자, 이렇게 온몸에 서사를 새기고 등장한 에이헤브. 그는 등장하자마자 이 배의 왕이 누구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강철 같은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2등 항해사 스터브와의 첫 충돌 장면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밤마다 갑판에서 쿵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에이헤브의 고래뼈 의족 소리죠. 이게 선원들 신경을 엄청나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좀 유쾌하고 넉살 좋은 성격의 2등 항해사 스터브가 용기를 내서 농담조로 말을 건넵니다. 선장님, 그 의족에 고무라도 좀 대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썩 꺼져, 이 개새끼야. 개구멍으로나 기어들어가. 이건 그냥 욕이 아니에요. 한 인간을 개 취급하며 인격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거죠. 이 짧은 대화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이 배에선 상식이나 인간적인 존중 같은 건 없어. 오직 내 말만 있을 뿐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인 거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장이라도 반항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깊은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스터브는 이 상황을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바로 꿈을 통해서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인간 심리의 정말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욕이 어떻게 영광으로 둔갑하게 될까요? 그날 밤 스터브가 꾼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에서 스터브가 에이헤브를 걷어차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자기 다리가 뻥 하고 빠져버려요.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그때 어떤 기묘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봐, 위대한 사람한테 뼈다귀를 걷어차는 건 영광이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의 논리입니다. 스터브의 무의식은 이 굴욕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 에이헤브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위대한 존재야. 그런 위대한 존재에게 받은 모욕은 오히려 특별한 관심, 즉 영광이자 특권이다 라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쇠뇌시키는 겁니다. 에이헤브의 광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까지 지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죠. 자, 그럼 도대체 에이헤브라는 사람의 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강철 같은 권위, 그리고 광기 어린 모습은 확인했잖아요. 이제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살짝 엿볼 시간입니다. 어느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저녁, 에이헤브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날 저녁, 바다는 정말 잔잔했어요. AH부는 갑판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파이프 담배를 피웁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순간만큼은 그도 그냥 평범한 뱃사람처럼 아주 잠깐의 평온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안식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찰나의 평온함마저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지막에 이렇게 읊조리죠. 이따위 위안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고는 불이 붙어있는 그 담뱃대를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휙 하고요. 이건 그냥 담배를 끄는 행동이 아니에요. 평온함, 위안, 안식 그 자체를 거부하고 내던져버리는 아주 상징적이고 극적인 행동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잠깐의 평화조차 거부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너무나 거대한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담배 한 대가 주는 그런 사소한 위안을 받아들일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평범한 인간적인 즐거움을 경멸하는 거죠. 왜냐? 그런 감정들은 자신의 유일한 목표, 바로 모비딕을 향한 복수심을 무디게 만드는 방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은요, 이미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에이헤브 선장의 첫 등장과 관련된 장면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베일에 쌓여있던 그 유령 선장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온몸에 새겨진 상처와 내면의 광기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정말 무섭고도 비극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등장은요, 이제 피코드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배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고래를 잡는 포경선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지독한 복수심과 광기를 따라서 예정된 비극을 향해 나아가는 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족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에이헤브처럼 복수심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이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집어삼켜버렸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비딕 속으로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보이죠? 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또 한번 확인할 테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에이헤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세요. 등장하면서 어떻게 사람 심리를 다 휘어잡아 버리는가,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소설이 발표될 당시에 심리학이 그만큼 발달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고요. 또 인간 심리의 깊은 면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오늘 그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외관상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출발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출발한다 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날입니까? 기존의 기독교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올 때에 자기는 오히려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었다 했습니다. 렌트키드 항을 떠나는 게 크리스마스 날 떠나서 이제 계속 남쪽으로 여러 날 내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선원들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선장실에만 있습니다. 대신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 항해사들을 불러서 어떤 지시들을 덕덕덕 하고 그러는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해사들이 선장실에 한번 갔다 나오면은 갑자기 그 명령들이 많아지고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누굽니까? 이 배를 타기 전에 일라이저, 어떤 그 엘리야죠. 우리식 성경 그 예언자 엘리야가 그 얘기하는 게 자꾸만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 영감탱이가 해준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선장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늘 불안한다 할까? 그런 어떤 낌새를 자꾸만 갖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때에 이제 배는 더 남쪽으로 가서 좀 이렇게 날씨도 훈훈해지고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선장이 등장하는 장면이 28장입니다. 28장 첫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렌트컷을 떠난 뒤 며칠이 지났음에도 갑판 위에서는 에이헤브 선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 선장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밑에 보면은 줄쳐진 부분을 볼게요. 신성한 은신처인 선장실에 드나드는 게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그곳에 최고의 수령이며 독재자인 사람이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이 독재자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딱 잡고 나가야 이제 전체 이 부분이 이 소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독재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원들이죠. 29명입니다. 선장을 뺀 29명 선원들입니다. 결국은 30명이 이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죠. 왜 30명인가 하면요. 숫자도 많은데 왜 30인가? 당시에 미국이 30개 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0개 주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명도 여러 이런저런 사람들의 출신지가 또 다릅니다. 마치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이루어졌듯이 그렇게 형성시켰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30명의 그 배가 가는 사해가 곧 미국 사해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작게는 미국 사회지만 실제는요, 우리 막 끝난 제국주의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인류의 엄청난 잘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국주의를 여기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종의 제국주의 독재자. 뭐 멀리도 갈 것 없이 나중에 또 누가 나옵니까? 히틀러 독재자, 무솔로니 독재자. 이런 독재자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참 인간 역사는 보게 되면은 참 어리석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역사로부터 별로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전쟁, 그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또다시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로 이제 드리워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품 속에서 한번 볼게요. 이 독재자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끔 일라이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배를 타기 전에 너 그 배 타서 하면서 이 넋두리처럼 되어졌는, 이게 전에는 상상도 없었던 야릇한 힘을 가지고 살아나 그 불안함을 묘하게 고조시키고 있었다. 이 부분이 뭔가 우리 읽는 독자들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문학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항상 이런 복선들이 깔려져 있거든요. 또 복선들 속에서뿐만 아니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는 그리스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범죄한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마르티아를 범죄, 이렇게 이제 죄인, 죄, 이거를 하마르티아랍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뭔가 하면은요, 어떤 요소들이 쌓여서 마침내 비극으로 가는 비극적인 요소, 비극적인 씨앗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악 구렁텅이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 큰 그 틀이듯이, 여기서 문학에서도 보면 그 같은 틀을 둡니다. 그 틀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인데요. 그래서 비극에는 반드시 이 하마르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보시게 되면은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에 운명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네메시스라는 용어를 얘기했습니다. 이 소설은 운명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용기라 할까요? 좋게 보면 용기고요. 제대로 얘기하게 되면 만용입니다. 이 같은 만용이라는 것과 반대쪽에서는 이같이 운명이라는 것이 같이 물려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 소설은 어떻게 됩니까? 운명적으로 다 파괴되어져 버리죠. 요런 관계를 이제 또 보셔야 됩니다. 요 관계가 지금 막 설정되는 사람들 속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찝찝해.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일라이저 그 영감탱이가 해준 게 너무 찝찝해.
이렇게 되어지면서 '전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요. 그다음 얘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다행히 날은 배가 항구를 떠난 것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그 후 줄곧 어떻게 했다고요?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한동안은 살을 애는 듯하는 북극 기후를 견뎌야 했다. 위도가 낮아질수록 우리는 그 무자비한 겨울과 견딜 수 없는 날씨에서 차츰 벗어났다. 아, 기후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적도에 이제 가까워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선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장은 마치 그 겨울잠 자듯이 '날이 추우니까 안 나왔었나?' 이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제 선장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장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몸은 온통 청동으로 만들어진 같았고, 자, 요 부분입니다. 또 몸은 뭘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요? 청동으로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동도 첼리니가 주조한 페르세우스처럼 한 점의 변형도 형되지 않는 형상을 이루는 듯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첼리니가 주조한이라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준비해 놓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아, 이런 이탈리아에서 만든 주조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청동 주조물인데 유명한 주조물입니다. 아, 인제 찾아졌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사람 머리를 하나 손으로 들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땅 쪽으로 내려다보고 있죠. 땅 쪽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잘려져서 이 사람을 딛고 서서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들고 있는 거는 손에서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상입니다. '아, 이게 뭐 끔찍스럽게 뭐 이런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요. 유명한 겁니다. 이태리 가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청동상인데요. 큽니다.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요, 밑에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큰 겁니다. 굉장히 크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상인데 일종의 이태리의 문화 부흥을 일으키도록 한 메디치가에서 인제 돈을 줘서 그렇게 만든 청동상인데요. 이게 인제 그리스 신화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메두사라는 나쁜 그 신을, 그리스는 여러 신이 있죠. 그 메두사를 마침내 잡아 가지고 목을 잘라서 들고 있는 저 모양입니다. 아무튼 요 정도만 하고 이 얘기만 하게 되면 너무 또 길어질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이 메두사의 머리, 맞습니다. 지금 제목이 보시게 되면은 Head of Medusa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 보면요. 메두사의 머리고 이게 페르시우스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만든 사람이 베벤누토 첼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인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지금 산 사람인데 묘사하고 있는 거는 청동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것도 좀 전에 봤던 첼리니가 주조한, 그러니까 베베누토 첼리니였죠. 이 첼리니가 주조한 청동인데 페르세우스처럼 한 점의 변형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의 그 청동 조각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화하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한 점의 변형을 허락할 수가 없죠. 청동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미소년인데다가 아름답습니다. 몸의 근육이라든지 또 몸의 균형, 비율이든지 그게 너무 잘 맞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처럼
한 점의 변형도 허용되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에 뭘로 했다고 했죠? 첫 번째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청동으로 봅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 그 얼굴입니다. 얼굴에 낯빛 흉터가 이렇게 쭉 가 있는 겁니다. 이 흉터가 쭉 위에서 밑으로 가 있는데 이 흉터가 소문에는 이 사람이 번개를 맞아서 번개가 여기서 쫙 지나가서 발밑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여기서 번개가 지나간 자리다. 이렇게 얘기돼요. 어떤 또 생각이 드나요? 이 번개 얘기는 나무거든요. 큰 나무가 번개를 맞게 되면은 이렇게 쭉 빠지면서 번개가 마침내 땅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게 나오면서 나무 가운데 일정 부분이 쭉 이렇게 형태가 일종의 화인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화인 맞은 형태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청동인데다가 두 번째는 그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가 어떻게 쭉 이렇게 갔는데 소문은 이 흉터가 무슨 뭐 깡패처럼 나쁜 짓 하다가 칼 맞아서 이렇게 되어진 흉터가 아니고 번개가 그 얼굴에 때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더라. 이제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소문이니까 그거는 모르죠. 어떻든 그렇게 번개가 맞은 벼락 맞은 자국 낙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을 보죠. 흉터가 선천적인 게 아니죠. 뭔가가 자연에 또는 그 뭡니까 운명 네메시스를 했죠. 운명에 대처해 나가려다가 절대 권력자로부터 당한 이 화인을 맞은 모양을 그대로 얼굴에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낯빛 흉터를 인제 얘기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상아빛 다리입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상아빛 다리라고 냈죠.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일본 근해에서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그때 고래께 물려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간신히 살아남고 그 이후로부터 한쪽 다리는 고래뼈를 가지고 그 한쪽 다리를 했는데 이 고래뼈를 했다는 것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마치 한쪽 다리를 고래뼈로 해서 내 몸의 일부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또 결국은 이 고래를 내가 짓밟겠다는 거죠. 내가 마침내 복수를 하는데 이 내가 기어코 이 고래를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짓밟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요. 또 앉아 있는 의자를 한번 보세요. 소설 속에 보면 앉아 있는 의자가 고래뼈로 만든 의자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보시게 되면은 뚜렷하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 모비 딕 녀석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게 군데군데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불굴의 정신. 절대로 좋은 의미에서 불굴은 아니죠. 한치의 뭐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마치 그 압도적인 위험을 풍기고 있더라. 인제 이 부분들이 그 조금 전에 했는 고대로 그 용어들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나마 꽃봉오리가 피는 봄날 같은 사실 바닷속에 꽃봉오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좋은 날씨가 어 그저 환한 웃음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를 또 기대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그의 얼굴에 작은 꽃봉오리 같은 희미한 미소가 나타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꽃봉오리는 곧 환한 웃음으로 활짝 피어났을 것이다. 가끔은 보면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약간 좀 미소가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활짝 웃는 그런 걸로 되지 않더라라는 걸로 요 장의 마지막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예고한다 할까 예상할 수 있나요?
다음 얘기가 만만찮은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만만찮은 사건이 누구하고 벌어지는 2등 항해사인 스터브하고 벌어집니다. 에이헤브가 이제 등장되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2등 항해사가 스터브가 되어지는데,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저 혼자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갑판이 있어요. 배에 갑판이 있고 그 밑에 선원들이 누워서 자는 선원들이 숙실이 있는데, 그 숙실에서 이 선장이 겨울에는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이제 봄 돼서 바깥에 다니면서 한쪽 다리가 뭐라 했죠? 고래뼈로 된 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걸을 때에 걷는 소리들이 그대로 밑에 다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두께가 한 10cm인가 15cm 그렇게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등 항해사인 스터브는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라 했습니다. 매우 유머롭게 하고, 마치 지금 고래 잡으러 가는 엄청난 이 긴장된 상황을 스터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치 연극 보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된 친구인데, 이 스터브가 인제 "선장님, 밑에 쿵쿵 울리니까 좀 이렇게 고무라도 이렇게 하나 받치든지 뭘 좀 받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선장께 반은 농담조로 또 반은 좀 이렇게 진심을 담아 가지고 그렇게 덜그덕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곧 이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 발사계를 하라고? 내가 대포알인 줄 알아? 썩 꺼져. 이번만은 안 들은 걸로 해둘 테니 어서 밤무덤으로 내려가." 아래층에 내려가 자라는 걸 밤무덤이라는 거는 그럼 아래층에 내려가라는 거죠. "가서 담요를 수위처럼 둘둘 감고 자빠져." 이 말 한번 보세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수위를 읽고 그렇게 자빠지겠죠. "어서 꺼져." 그다음 보세요. "개새끼야." 이렇게 됩니다. "개구멍으로 꺼져." 어마어마한 욕이죠. 노인이 그렇게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퍼붓자 이 2등 항해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장님, 그런 인사말은 처음 듣군요."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쪽의 얘기도 있죠. "전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에이헤브는 이를 부드득 가는 듯한 소리로 말하고는 광포한 발작을 억누르는 듯이 획 돌아섰다. 이 발작을 하듯이 발작을 억누르듯이 획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섰더니만은 이 스터브가 하는 얘기가 "나를 개새끼라고 한 번 다시 부르면 그때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스터브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럼 10 번이라도 불러주지. 당나귀 새끼, 노새 새끼, 무슨 오만 새끼 다 하자면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널 치워버리겠다." 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에이헤브가 무시무시한 표정에 인제 그렇게 하니까 스터브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고.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 달아버리고 말아. 그다음에 스터브가 하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듣고 한 방 먹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뱃사람들은 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말 들으면 상대를 한 방 먹여 주곤 했었는데 처음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성강구를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참 이상하구만. 잠깐만. 되돌아가서 한 방 먹여 줄지 아니면 여기서 무릎 꿇고 선장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 그게 방금 떠오른 생각이야.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건 난생 처음 하는 기도가 될 거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러면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이 되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스터브라는 2등 항해사와 선장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죠. 충돌해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될 게, 어떻게 이 선장이 스터브를 확실히 짓눌러 버리는가, 요 부분입니다.
또 거꾸로 스토브는 이때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뭐 "개새끼."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다잖아요. 주먹을 한 대 날리는데 왜 그러면 스토브는 주먹 한 대를 못 날렸는가라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의미 있고 굉장한 게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희한하게 심리적으로 그거를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문학이라는 게 그런 게 재밌어요. 사람 심리를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뭐 '아이고 이렇게 맞았는가 보다.'라는 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다음 부분들을 맞은 사람이나 때린 사람이나 이 양쪽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든 스토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든지 내가 선장케 하면 대든다든지 선장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브는 올바른 건의를 한 거예요. 선원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뚝뚝뚝 소리가 나니까 좀 이렇게 고무를 대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건의를 했는데 선장은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사람을 짓이겨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짓이김을 당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복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인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요. 특히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 부부들 이렇게 보면요.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다음 날 대반 때려치우고 안 살 것 같았는데 또 둘이 손잡고 어떻게 되나요? 외식하러 나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게 있는데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인제 그다음 장에 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이헤브야말로 갑판의 칸이고 칸이라는 거는 갑판의 왕이라는 거죠. 갑판의 칸이고 바다의 왕이며 레비아탄의 지배자다. 레비아탄은 성경에 나오는 공룡이랄까 거대 용이죠. 레비아탄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레비아탄을 지배하는 지배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끝나고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2등 항해사를 막 짓이겨 놓은 이후에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요. 긴 담뱃대를 들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다가 이 담뱃대를 바다에 집어 던져 버립니다. 왜 집어 던져 버리는가 하면은 인제 담배를 끊는 은혜를 받아서 담배 끊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은 겨우 내가 이런 담배 하나로 위로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목적을 향하여 복수라는 걸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지 이 째절구란 담배 가지고 위로를 받아? 그러면서 담뱃대를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하마르티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라서 마침내 비극으로 이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매부 여왕이라는 건데요. 이 매부 여왕은 원래 이쪽 영국에서 있었던 민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같이 인제 민화라든지 얘깃거리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매부 여왕인데 이 매부 여왕인 그러면 왜 나오는가? 이 얘기를. 그래서 일단은 왜 나오는 것보다 얘기를 한번 볼게요. 스토브가 플래스크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래스크는 3등 항해사죠. 플래스크께 인제 하는 얘기인데 그 플래스크께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나 꿈 꿨어. 꿈 꿨는데 이상한 꿈이야. 내가 그 선장께 발길로 차였는데" 꿈에 그죠? 발길로 차였는데 내가 발길로 차 버리려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내 다리가 쑥 빠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내가 덤벼들려고 했더니만은 선장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커다랗게 되어졌는데 그 피라미드 확 덤벼들려는 순간에 내 발길로 차려고 했던 그 발이 쑥 빠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참 기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저건 진짜 다리가 아니지 않나?' 인제 그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낮에 발길로 차이면서 욕먹었던 그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거는 진짜 다리가 아니고 가짜 다리로 찬 거 아니냐.' 이렇게 인제 말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서 가짜 다리로 차인 거는 차인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막대기에 좀 건드렸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인제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왠가 하면 인간 심리라는 거는요. 자세히 보면 자기가 다친 불행이든지 자기가 남편께 두들겨 맞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다. 그거를 자꾸만 자기가 다른 기제가 이걸 심리를 학습적으로 기제라고 하는데요. 자기 보호 기제가 나옵니다. '아니야. 내가 맞을 짓도 했지 뭐. 입이 내가 사잖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한 거는 뭡니까? 남편이 나를 때렸다는 거는요. 확실한 팩트입니다. 요 팩트를 두고 팩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맞을 짓을 했지.'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 심리 기제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선장이 그 가짜 발로 찼으니까 때린 게 가짜 발로 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얘기가 되나요? 한편으로는 얘기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특히 독재자들이 이같이 선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잘 심리적으로 이용해 오더라라는 게 결국은 이 저자가 우리께 던져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한번 봐라. 이렇게 정확하게 또 제대로 된 건의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렇게 우습게 짓이겨 버리고 또 그다음에 짓이김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역사적인 그걸 끌고 옵니다. 실제 저기서 영국에서 있었답니다. 여왕께 두들겨 맞고 나중에 기사 자기를 받는 그런 영국의 역사도 인제 끌고 들어오면서 여왕께 맞은 게 오히려 큰 영광이죠. 그죠? 기사자기를 받았으니까. 기사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선장께 맞았는 게 인제는 영광으로 인제 바뀌어지면서 또 이렇게 되어진 거를 주위에서 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 권력이라는 게 한 사람을 어떻게 확 찍어 누르는 걸 봤지요? 절대 못 나서지요. 바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무섭지 않고 서글프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서글프지 않나요? 예. 그러나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뭐 요거 배 안에서 잠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히틀러를 비롯해서 많은 독재자들이 이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면으로 인제 까발서 놓습니다. 어떻게 선장이 이 같은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가를 인제 보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보게 쓰게 되면은 그다음에 읽어 나가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기제, 아까도 심리적 기제, 이때는 아직까지 이런 심리학 용어도 안 나왔고요. 그런 이론도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묘하게 참 그런 부분은 뛰어나죠. 허먼 멜빈은 묘하게 그거를 가져오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허먼 멜빌이 처음 가져오는 건 아닌데 사실은요. 그전에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라든지 그다음에 셸리의 시에서도 나오고요. 셰익스피어 거기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주자주 여왕이 등장하죠. 그 여왕이라 해서 큰 여왕이 아니고 조그맣게 나옵니다. 조그만 인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다 조그맣게 나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조그맣게 나오는가 하면 셰익스피어 연극에서는 저기 사람이 자고 있는 코에 요렇게 와 가지고 코에서 앉아 가지고 뭘 하는 고런 정도로 작은 그걸로 나오고 요마탄 돌처럼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그 같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꿈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꿈을 해석할 때에 직접적으로 여왕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꿈을 해석할 때에 꿈의 그 얘기를 누구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3 등 항해사께 얘기하고 있죠. 3 등 항해사께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 주게 되죠. 나는 선장께 맞았으니까 내가 영화로운 사람이고 또 선장께 맞았는 나는 결국은 굉장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마치 자기를 봤듯이 그렇게 인제 보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참 나약하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스스로 뭐랄까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죠. 그래서 인제 정리하면서 볼게요. 영감 한 10분 동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옆에서 보여 드리면서 할게요. 이제 광기의 서막이 열렸다. 이때까지는 뭐 '고래 잡으러 가는가 보다.'라고 됐는데 마침내 수수께끼 같은 선장이 등장하면서 베일에 쌓인 지배자로 나오면서 오히려 더 강한 인성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에사에서 처음부터 탁 등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야말로 베일에사에 있다가 지금 등장했는데 이 등장할 때에 되어 있는 것보다 한번 보십시오. 인용했는 부분. 마침내 그가 갑판 위로 올라왔다. 그는 마치 청동으로 주조된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형체는 변치 않는 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마에서부터 목덜미까지 희끄무레한 실 같은 흉터가 그를 관통하고 있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 부분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람이긴 사람인데 청동으로 된 사람이고 이마에는 그 모양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에이헤브라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선장이 아니고 거대한 상징인데 이 거대한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고리뼈로 한쪽 다리를 하고 있고 또 얼굴에는 그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면서 마치 초인적인 고난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등장하는 것은 배 분위기를 한순간에 장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특히 이런 것 어떻게 전체를 한순간에 장악하는가라는 부분은 어디서 잘 나오는가 하면은 독재자들이 이 방식을 잘 사용하죠. 어떻게 청중 앞에 딱 나타나야 된다든지 또 한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땡 하면서 9시 뉴스가 시작되면은 대통령 누구누구는 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런 것처럼 나라는 거를 일반 백성들께 국민들께 어떻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다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 짓을 하더라라는 부분인데 어떻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뭔가 하면은 초반에 확 잡는 방식이 지금 이렇게 등장해 가지고 초반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방식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스터브와의 갈등을 정면으로 내세우면서 이 갈등을 통해서 확실히 장악해 버리죠. 그같이 스터브는 당하고 난 뒤에 정말 자다가 꿈에
어떤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가지고 궁둥이에 있는 해초를 이렇게 걷으니까 낚싯바늘이 여러 개 있죠. 그 희한한 짐승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께 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에게 그릇 차이는 건 영광이야." 이 짐승이 해 주는 겁니다. 스토브는 생각에 에이헤브 선장께 맞은 거를 자기가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갑자기 이 맞은 이 녀석이 특권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때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요? 더 높이 올라가 버리죠. 신적인 존재가 돼 버리잖아요. 바로 신적 존재로 인제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뭐랄까 씁쓸한 생각이 들지요. 보게 되면 인간 역사가 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같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운 사람이니까 딱 꿰뚫어 볼 줄 알아야죠. '아 저기 다 수작이 있어서 저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보시게 되면요.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에이헤브 선장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화자, 관찰자지요. 본 사람으로서 이스마엘이라는 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스토브가 있었습니다. 요 관계 속에서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핵심 주제가 인제 시각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핵심 주제에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두들겨 맞은 스티브가 부당하게 맞은 스토브가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게 되고 또 때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때린 에이헤브 선장은 더 뭐랄까요? 신적으로 이렇게 부추겨 주는 걸로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 소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요 관계가 인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바로 별의별 일로 가지 않고 뭔가 하면 고래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 소설이 참 특이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는 바로 인제 고래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아니 소설에서 무슨 학문을 하듯이 고래학이라는 게 나올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요. 당시에는 고래잡이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좀 깔보는 그게 있었거든요. 못 배우고 사회에 바닥 있는 사람들이 고래잡이 선원으로 나가고 인제 이러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생은 또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외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니네들이 우습게 알고 있는 이 고래잡이라는 것도 고래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이 얘기입니다. 아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고래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장황하게 고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일지라도 그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엄청난 게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엄청난 뭐가 있는 게 늘 살아가는 삶이지 펜대 잡고 앉아 있는 사람만 대단한 걸 뭘 하고 시장 바닥에서 앉아서 콩나물 파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고래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고래학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 소설을 혼자 읽다가는 그 부분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뭔 소설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음 주에는 고래학이라는 걸 보게 되면 또 다른 소설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을 거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어제도 비 왔고 오늘도 비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문하신 그 생강을 발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발송될 겁니다. 혹시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직도 왜 안 오지라고 하는 부분, 뭐 날씨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남 무농약 고구마 판매표 이렇게 한게 있습니다. 고구마인데 5kg를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5kg만 딱 했고요. 5kg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앞에 제목들 호박 중 5kg 뭐 이렇게 나와요. 호박고구마라는 겁니다. 물렁한 호박고구마고, 그런데 이 중자가 있고 상자가 있고 특자가 있고 대자가 있고 네 가지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가격은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중인지 호박고구마인지 안 그러면 꿀밤이면 꿀고구마 또는 밤고구마라는 건데요. 그 고구마가 나는 중인지 상인지 특대인지 대인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뭐랄까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나오는 건 중으로 하면 될 테고요. 좀 큰 게 상이고, 특이 말 그대로 썰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것만 자꾸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서 인제 그 튀김 해 먹을 때 쓰는 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큰 고구마를 해야 이게 하기가 좋거든요. 그 경우에는 턱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걸로 썰어서 쓰실 경우에는 또 뭐 대자로 하셔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사이즈를 알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격은 여기에 아까 표로 보여 드렸듯이 이 표대로 하면 되고요. 어 제게 문자로 입금하시고 난 뒤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에 대한 얘기였고요. 혹시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오늘 또 제니 님이 처음 오셨는 분인데요. 이같이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니 님 한 번 더 웰컴합니다.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하고 낮에 좀 통화도 했거든요. 미국 동부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주문하신다. 제게 전화하지 말아 달라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